궁녀 김계시가 몇 살에 어떻게 입궁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되기 전 김계시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 쓰인 한자가요, 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계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자 있죠, 시자. 네. 요 시가 어떤 시냐면요, 바로 똥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똥이네. 맞습니다. 개똥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똥이? 개똥아, 개똥아. 그 개똥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개똥이라 그러지? 그런데 왜 실록에는 김계시로 기록되었을까? 사실 사관들이 왕실 기록에 개똥이라고 쓰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민망했겠죠? 그래서 개와 음이 같은 한자와 똥시자를 붙여가지고 실록엔 이름을 한자로 계시 이렇게 쓴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볼 때 김계시의 신분은 뭐다? 천한 노비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인 천민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당시 궁녀들 대부분은 한 10대 초중반 정도의 노비의 딸들이 선발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계시도 아마 10대 초반 정도에 입궁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김계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천민인데 글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자를 익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궁에 들어와서 출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계시는요, 그 당시 여성들이 거의 배우지 않던 글까지 배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야무졌던 모양입니다. 완전. 그죠? 일개 궁녀로 입궁한 김계시가 모시게 된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와. 광해군과 김계시의 길고 긴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매일 광해군의 시중을 들면서 지극정성으로 잘했을 겁니다. 사실 궁녀는 대부분 처음 소속된 곳에서 평생 일하기 때문에요, 그 처소의 주인을 평생 상전으로 모시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계시 역시 평생 모실 광해군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로 했겠죠. 그리고 입궁하면서 품었던 야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궁녀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궁궐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을 김계시. 그런데 그러던 1592년 조선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4월 13일) 부산을 통해 침략한 일본군은요, 파죽지세로 한양을 진격을 하죠.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인 28일에 한양도성 코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왕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떠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조를 수행하려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다? 김계시. 그렇죠. 광해군의 궁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해군의 궁녀로 살아온 김계시가 갑자기 선조의 궁녀로 파천길에 동행한 겁니다. 당시 상황에 미루어 추측해 보건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선조의 파천길을 수행할 인원을 꾸리면서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전궁녀는 지척에서 왕을 모시는 것만큼 궁녀들이 일하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대전궁녀로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김계시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파천길에 임금의 눈에라도 띄면 이후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계시에게 선조를 모시는 대전은요, 그야말로 기회의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빨랐던 김계시였기 때문에 선조나 윗사람의 눈에 들게 먼저 나서서 정말 빠리빠리 일을 잘 했겠죠. 그죠. 가뜩이나 이 파천 당시에 수행 인원도 적은 열악한 상황에서 김계시가 이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요긴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선조의 눈에 든 김계시는요, 전쟁 중에 일반 궁녀에서 단숨에 정오품 특별 상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김계시와 더불어 임진왜란 때문에 지위가 한층 달라진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광해군. 광해군. 바로 광해군. 사실 선조는요, 즉위한 지 25년이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왜냐하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선조가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거든요. 아, 한때 김계시가 모셨던 광해군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로 우뚝 올라선 겁니다. 그렇게 선조가 명나라로 가겠다면서 의주행궁에서 지내는 동안요,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요, 함경도, 강원도 등을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죠. 아버지 선조가 피난을 떠나면서 이 추락한 왕실의 이미지를 아들 광해군이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백성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598년이 되어서야 길고 긴 임진왜란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죠. 그런데 김계시가 전무후무한 전란을 겪은 뒤 돌아온 궁안의 분위기, 어딘가 험악했고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신 선조가 세자 광해군을 향해서 한껏 나리선 행동을 하면서 궁안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하루는요,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선조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어찌 세자 문안이라 하는가? 너는 임시로 보한 거니 오지 말거라. 그러니까 선조는요,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친 왕인데, 그래서 이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아들 광해군이 신망을 얻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602년 김계시가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물? 바로 인목왕후. 2년 전인 1600년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사망한 이후에요, 선조는 간택을 통해서요, 계비 인목왕후 김씨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조는요, 혼인 후에 틈만 나면 인목왕후의 처소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그 아들. 후계자. 후계자. 그렇죠. 여전히 적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선조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김계시. 김계시.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궁안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김계시는요, 인목왕후가 출산할 때마다 두 손에 땀을 쥐면서 아마 그 결과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출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한 번은 딸, 한 번은 사산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없죠. 그렇게 4년이 지난 1606년 3월 또 한 번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인모광후의 세 번째 출산. 아들. 아들. 결과는 아들이었습니다. 39년 만에 얻은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영창대군의 탄생이 영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광해군. 광해군. 그렇죠. 광해군은요. 아버지가 혹시 세자를 바꾸진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엄습했겠죠. 세자를 바꾼다는 건 일단 무리는 무리입니다. 자, 하지만 영창대군은요. 광해군이 갖지 못한 적자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왕인 선조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꾼다면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나 봐. 엄청 받는 거죠. 그죠. 설상가상으로요. 눈치 빠른 대신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각을 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영창대군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한 대신이 조정의 모든 신하가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진하란 예를 올리자고 선조에게 청을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요.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 세자인 원자에게 이런 예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 누구? 광해. 그렇죠. 지금 세자가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나서서 대군에게 예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세자만큼 영창대군을 지켜 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창대군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네. 누구였을까? 바로 조정 권력의 최고봉 영의정 유영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영의정을 필두로 한 영창대군파 점점 세력이 커져갑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광해군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불안한 광해군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가 스스로 불안한 것을 추측하여 알고는 은밀히 광해와 접촉하여 뒷날에 계획을 세웠다. 자,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불안해하는 광해군에게 접근해 왕위에 오르는 걸 돕기로 결심한 사람 김계시.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 자, 김계시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영창대군을 세자로 내세울 걸 눈치챘던 김계시가 왜 갑자기 광해군의 편을 들기로 한 걸까요? 김계시에 아주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시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시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 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어. 매일 보니까. 만약 이대로 선조가 승하한다? 그럼 두 살인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선조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 김계시가 접근하자마자 광해군이 과연 김계시를 믿었을까요? 현재 김계시는 엄연히 선조의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자신이 확실히 광해군의 편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녀인 김계시는 궁 안의 정보들을 정말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김계시는 과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김계시의 사람들을?
궁녀로서 연차가 제법 오래됐을 김계시는요. 친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궁안에 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죠. 쉬웠겠죠. 그렇게 캐낸 중요한 정보들, 또 김계시가 모시는 선조의 동태나 말들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 김계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광해군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김계시가 광해군의 편이 되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때 궁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607년 10월의 어느 날 방 밖으로 나오던 선조가 쓰러진 거예요. 선조는요, 자신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요. 영의정 및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영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선조의 어명을 숨깁니다. 아니, 원래 어명 받으면 승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에 전해가지고 이 조정에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경은 승정원의 어명을 알리지 않고 선조에게 제발 어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조아린 거예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영의정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위험한. 뭐 끝나는 거죠. 끝났죠, 유배. 네. 그렇죠. 영창대군 파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선조가 기력을 서서히 회복한 거예요. 그렇게 선조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전의어명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영경을 비롯한 영창대구파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겠죠. 자, 그런데 두 달 후인 1608년 1월 선조에게 올라온 뜻밖의 상소 하나가 조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작년에 영의정 유영경이 사사로이 어명을 숨겼습니다. 종사를 위태롭게 한 유영경을 벌하시옵소서. 놀라. 영의정 유영경이 어명을 숨겨서 광해군이 왕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칫 종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으니 버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선조는 이 상소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상소를 올린 대신에게요, 그때 세자가 왕위를 받았어야 했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극대노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의정이 어명을 숨긴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예요.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조선 왕실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걱정했던 그 대신만 비난을 한 거예요. 상소를 올렸던 그 대신을 반역 혐의로 귀양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김계시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선조가 이참에 세자를 바꾼다면 이 선조의 성격상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그때 광해군과 이 김계시는 피가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극대노한 선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궁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병세가 호전되는 걸로 보였던 선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접한 그 상황이죠. 연려실 기술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기력을 찾고 점심에 약밥까지 잘 먹은 선조의 급사. 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조의 죽음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흘러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죠. 그렇죠. 타이밍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계시. 김계시.
김계시가 올린 그 약밥의 출처를 두고도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선조가 먹은 약밥은요 동궁에서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어허. 자, 그럼 이 독살 소문에 누구도 함께 얽혀 있는 거죠? 광해군. 광해군도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선조의 독살설이 나왔을 때 조정에선 과연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광해군의 즉위를 서두르라고 적극 명한 왕실 어른이 있었거든요.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였습니다. 자, 여기는요 인목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김계시는 진짜 뭐. 와. 김계시는요 왕이 된 광해군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상궁이 됩니다. 선조를 독살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고요. 선왕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출궁하지 않고 새 왕을 모신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 그런 비난들 신경 썼을까요? 아이, 아니요. 절대 신경 안 썼을 거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시는 광해군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광해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지금까지 역사 여행 쭉 하면서 보통 궁녀들이 어떤 걸로 임금을 사로잡았죠? 미모. 그렇죠. 미모로. 예쁜 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김계시도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거나 예쁜 외모가 아니었다는 걸 글을 쓰는 사관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김계시는 어떻게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인하여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 김계시가 왕비, 그러니까 중전의 허락하에 네.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셨다. 그런데 비방, 즉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을 얻었다. 광해군의 마음을 휘어잡는 김계시만의 유혹법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상궁이라면 이렇게까지 왕과 은밀한 관계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상궁 김계시는 중전이나 후궁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광해군은요 세자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위해주는 김계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계시가 광해군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시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정답. 상궁에 그냥 저는 평생 남겠습니다. 정답!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인 거죠. 아니 보통 궁녀들은요 이럴 때 승은 받고 후궁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후궁이 되면요 자신과 가문은 왕실 가문이란 명예를 얻고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김계시는 그게 아니고 그저 상궁으로 광해군의 최측근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궁이 되면 궁박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을 주기 위해서 후궁보다는 궁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김계시는 상궁 지위에 머무르면서 광해군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주면서
신임도 얻고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맞네요. 상궁은 맨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해군의 입장에서는요. 욕심 없고 겸손한 김계시를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김계시. 김계시뿐이다. 김계시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